시비라 줄거리. 금나라 위소왕은 여전히 몽골군을 얕잡아 보고 있었고 칭기스칸은 작전회의를 거듭한 결과 공성전과 몽골군 본래의 전투 방법을 결합시키는 새로운 전투 방식을 취했다. 1211년 3월 15만 몽골 기마 군단은 드디어 금나라 정벌의 길을 떠나고 대수락을 시작으로 우사보와 오월령을 함락시키는 과정에서 칭기스칸은 포로들을 앞세워 전투하는 방식을 썼다. 휘몰아치는 폭풍처럼 개호를 통과하여 금나라로 들어선 칭기스칸은 그곳에서 방목하던 군마 10만 마리를 얻고 항복한 무주를 무혈 입성한다. 야오령을 함락시킨 칭기스칸은 곧바로 만리장성의 남쪽 관문 거용관을 향하고 마침내 점령한다. 외룬의 장례식은 칭기스칸이 손수 집행했는데 옹구두나 서하에서도 중신들이 찾아와 장송의 행렬에 참여했다. 거의 1년 동안이나 어머니의 명복을 빈 칭기스칸은 이윽고 두 번째로 금나라 원정길에 올랐다. 이듬해인 1212년 초가을이었는데 병력은 금나라와의 싸움에서 생포한 거란인 포로들을 합친 15만 명이었다. 고비사막을 남하한 몽골군은 거용간의 서쪽에 해당되는 서경부를 향해 진군해 갔다. 몽골군이 다시 서경부를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정찰병의 보고를 받은 위소왕은 서경부가 함락되면 중도가 위험해질 것이라는 생각에 수도방위군의 일부인 6만의 병력을 환하치로 보내 서경부로의 침입을 저지하고자 했다. 하지만 작년 이상으로 사기가 높아진 몽골군은 하나치의 금나라군을 어렵지 않게 격파하고는 서경부 가까이로 진출했다. 그러자 서경부의 원수 자감군인 오둔양은 10만여 명의 대군을 이끌고 부성에서 나와 몽골군을 맞아 싸웠다. 격렬한 전투를 펼친 몽골군은 결국 사력을 다해 저항하는 오둔양의 군대를 부성으로 밀어붙였다. 성 안으로 도망한 오둔양의 병사들이 견고한 철문을 닫아버리고 방어태세를 취하자 몽골군은 성곽도시를 포위하고는 공격을 시작했다. 서경부는 원래 12만의 병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소왕이 보내준 지원군이 합세했기 때문에 방어력이 강했으며 5일이 지나고 10일이 지나도 함락되지 않았다. 일단 병력을 철수시켜 다른 도시를 공략하고서 중도로 향하는 것이 어떨까요? 보그루츠가 진언했지만 칭기스칸은 듣지 않으며 장병들에게 엄하게 말했다. 적의 식량이 떨어질 때까지 철저하게 공격하라. 칭기스칸이 그의 별동대가 고전했던 서경부를 함락시키려고 하는 의욕은 지나칠 정도로 강했다. 드디어 서경부를 함락시킨 몽골군은 파죽지세로 진군했으며 순식간에 거용간의 북쪽 입구에 이르렀다. 금나라군은 전번에 있었던 공방전에서의 교훈을 살려 입구 전방의 평지에 가시가 있는 풀을 빈틈없이 깔아놓고 있었는데 그 길이는 무려 10km나 되었다. 때문에 몽골군은 말을 타고 진군할 수가 없었다. 불을 붙여 태워버리려고 했지만 몽골군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었다. 칭기스칸은 어쩔 수 없이 병력의 일부를 북쪽 입구 주변에 머물게 하여 금나라군의 움직임을 감시하게 하고는 중군을 이끌고 서쪽으로 이동했다. 그들은 낮에는 움직이지 않고 밤에만 간도를 통과하는 작전으로 비오령을 향해 진군했다. 그즈음 금나라 내부에서는 큰 사건이 발생했다. 앞서 패전의 책임을 추궁당해 서경유수직에서 파면된 흘성열 호사오가 9천여 명의 병력을 이끌고 수도인 중도의 황성으로 쳐들어가 위소왕을 살해한 것이다. 파면당한 것에 대한 안갚음을 한 흘성열 호사호는 지체 없이 제5대 황제인 세종의 손자이며 장종의 배다른 동생인 선종을 황제의 자리에 앉혔고 스스로 문무양면에서 최고의 자리인 태사, 상서령 겸 도원수가 되었다. 위소왕이 암살되었다는 소식은 비오령에도 전해졌다. 비오령의 장수인 조규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을 요청해왔다.
칭기스칸은 한동안 장병들을 쉬게 하고는 제베와 구이구네스를 선봉으로 하여 팔달령을 공격하게 했다. 위소왕이 죽기 전에 원군을 파견해 두었던 팔달령은 예상했던 것보다 견고한 수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2년 전에 있었던 선덕주에서의 전투와 마찬가지로 제베와 구이구네스의 유도작전에 걸려들고 말았다. 두 장수의 병사들이 마름새를 대량으로 뿌리며 열세를 가장하고 후퇴하자 금나라군은 그 장소를 우회하며 바싹 추격해왔다. 몽골군이 처음에 출발했던 덕흥주 가까운 산등성이까지 도망해오자 칭기스칸은 일부 병력만을 주둔지에 남겨놓고는 즉시 출전했다. 칭기스칸이 손수 진군해 오는 것을 본 제베는 즉시 말고삐를 당기며 구이구네스에게 말했다. 이제 슬슬 공격으로 전환합시다. 몽골군이 갑자기 반격에 나서자 금나라군은 뒤늦게 속은 것을 깨달으며 말머리를 돌렸다. 그들은 황급히 말머리를 돌리며 팔달령으로 도망치려고 했다. 하지만 1분 동안에 10개 이상의 화살을 발사하는 전투력을 가진 몽골군은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다. 칭기스칸이 손수 지휘하는 몽골군은 적이 팔달령에 이르기까지 적병들을 죽이고 또 죽였다. 선봉장인 제베와 구이구네스가 팔달령을 완전히 제압하자 칭기스칸은 말이 좋아하는 풀들이 많은 용오대의 군영을 설치하고 잠시 둔영하기로 했다. 장병들이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나자 칭기스칸은 이윽고 선언했다. 다음에 공격할 곳은 수도인 중도다. 중도 공격도 역시 제베가 선봉을 맡게 되었다. 남하하기 시작한 몽골군은 도중에 만나게 된 크고 작은 성들을 압도적인 위세로 함락시키며 진군했다. 말발굽에 짓밟힌 도시들에서는 몽골군의 병사들에 의해 모든 재화가 모아졌으며 성인 남자들은 살해되고 젊은 여자들은 폭행당했다. 징기스칸은 이윽고 중도에 도착했으며 수도를 포위했는데 금나라 조정에서는 그동안 커다란 사건이 다시 발생했다. 위소왕을 살해하고 실권을 잡았던 흘성열 호사호가 수로곡이라는 장수에 의해 살해된 것이다. 흘성열 호사호는 그에게 군사들을 주어 몽골군과 싸우게 했는데 소극적으로 행동하자 못마땅해 하며 그를 사형에 처하도록 했다. 하지만 선종은 그때까지의 활동을 참작하여 수로고기의 죄를 용서했다. 하지만 그런데도 흘성열 호사호가 선종의 뜻을 거역하면서까지 처벌하려고 하자 크게 화가 난 수로고기가 흘성열 호사호의 집에 침입하여 그를 암살했던 것이다. 자신을 황제로 만들어준 사람이지만 그의 횡포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던 선종은 그의 목을 들고 온 수로고기를 우부원수의 자리에 앉혔다. 그런 사건들이 이어지면서 내우외환에 처한 금나라 조정에는 갖가지 알력이 생겼으며 결과적으로는 내분을 발생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중도를 완전히 포위한 몽골군이 공격을 시작하려고 하자 승상인 완안복흥이 선종 황제에게 건의했다. 하늘의 뜻에 따라 우리 금나라도 황제가 바뀔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신뢰하는 신하가 갑자기 뜻밖의 말을 하자 옥자에 앉아있던 선종은 놀라면서 벌떡 일어났다. 수도를 포위한 몽골의 힘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강하여 우리의 군대를 쉽게 무찔렀으며 백성들을 잔인하게 살해해버렸습니다. 다시 싸워봤자 패배할 뿐입니다. 이 중도가 그렇게 쉽사리 함락된단 말인가? 믿을 수 없는 일이로다. 몽골군을 격퇴시킬 수 있는 묘책이 없는 선종의 목소리는 갑자기 작아지고 있었다. 그들과 싸우면 파멸을 초래할 뿐입니다. 서둘러 다른 도시에서 병사들을 끌어온다고 해도 몽골군은 굶주린 늑대처럼 끝까지 추격하며 모두 죽일 것입니다. 황제께서 허락하신다면 더 늦기 전에 몽골의 황제에게 사자를 보내 항복하겠다는 뜻을 전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 곳에서 원정해와 몇 해나 걸려 수도를 포위한 칭기스칸이 쉽사리 교섭을 받아줄까? 선종 황제는 결국 칭기스칸에게 강화를 요청하기로 했다. 원안복흥은 그날 저녁 때 성에서 나와
야영지의 군영에 있는 칭기스칸을 만났다. 그는 우리의 황제께서는 더 이상 부질없는 희생자를 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칭기스칸에게 복종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선종의 딸인 기국공주를 칭기스칸에게 바치고 황금과 백은, 견직물, 재화 외에 젊은 남자 500명, 소녀 500명, 말 3,000마리를 선물하고 해마다 공물을 바치겠다고 맹세했다. 원한복궁의 제의를 수락한 칭기스칸은 일단 몽골의 영토로 철수하기로 했다. 칭기스칸이 그의 요청을 쉽게 받아들인 이유는 숨이 막힐 것 같은 성곽의 도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싫었고 농경민족을 지배할 생각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원한복궁은 칭기스칸에게 미인을 바치겠다고 말했는데 선종이 보낸 여자는 미녀라고는 말할 수 없는 여자였다. 더욱이 그녀는 선종의 친딸이 아니라 선제 위소왕의 딸을 서둘러서 양녀로 삼아 칭기스칸에게 내놓은 것이었다. 금나라의 황제는 궁지에 몰려 있으면서도 변함없이 몽골인을 업신여기고 있었다. 20일 정도 걸려서 공물을 모두 받은 칭기스칸은 전군을 이끌고 시린고르 초원을 향해서 일단 출발했으며 완한복흥은 황제를 대신해서 거용간의 북쪽에 있는 무주까지 칭기스칸군을 배웅했다. 하지만 금나라와의 합평은 오랫동안 계속되지 않았다. 칭기스칸을 두려워한 선종이 먼 곳에 있는 변경으로 수도를 옮기게 된 사건이 발단이 되었는데 반란을 일으킨 거란인의 우두머리 초다가 칭기스칸에게 그 같은 사실을 알리며 도움을 청했기 때문이었다. 35. 천도가 부른 재앙. 칭기스칸은 말이 좋아하는 풀들이 많은 실링고르 초원의 대군단을 넓게 상계시켜 둔영하고 있었다. 그의 군영은 몽골인들이 호수의 공원이라고 말하는 경치가 뛰어난 장소에 자리 잡고 있었다. 초다가 보낸 전령이 발이 빠른 말로 달려 그곳에 도착한 것은 6월 하순이었다. 선종은 황태자만을 남겨놓은 채 변경으로 천도하였습니다. 우리들 거란이는 그에게 반기를 들고 중도로 되돌아가 수도 방해군과 싸웠습니다만 적의 병력이 너무나 많아 고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군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령이 말하자 칭기스칸은 크게 노했다. 뭐라고? 나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제멋대로 천도하다니. 선종의 대리인 완한복궁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중도에서 철수했던 칭기스칸은 뒤늦게 그때의 일을 후회했다. 변경으로 천도했다는 것은 공납하겠다는 약속도 무효로 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 칭기스칸이 잔뜩 굳어진 얼굴로 신하들을 둘러보자 한때는 흘성열 호사오의 척후대장이었던 성말 명원이 동포들이 금나라의 반기를 들었다는 사실에 놀라며 투지를 불태웠다. 지금 당장 출전하여 원한복궁을 무찔러 주십시오. 드디어 때가 왔군요. 역시 거란인인 야율아해도 침착한 어조로 말했다. 금나라에게 정복당한 우리들은 오랜 세월에 걸쳐 이런 날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어서 야율아해의 동생인 야율독화가 말했다. 최근에 황제들이 잇따라 바뀌는 바람에 금나라군은 사기를 잃고 있습니다. 금나라의 모든 영토를 빼앗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야율 형제의 조부는 항주의 군사장관이었고 이미 작고한 아버지는 중도에 있는 중앙정부에서 실력을 인정받아 황제의 측근에서 일했던 사람이었다. 가게가 요나라의 왕족인 야율아해는 이미 오래전에 기순하였으며 칭기스칸의 신임을 얻게 되자 동생인 독하를 불러들였다. 둘은 모두 무술에 뛰어났으며 야율류가 못지않은 학식도 가지고 있었다. 칭기스칸은 제멋대로인 선종의 태도에 화가 났지만 지금은 냉정히 대처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 거란인 반란군에게 몽골군을 원군으로 보낸다면 중도를 함락시키는 것은 가능할 거다. 하지만 선종은 그것을 이유로 우리가 화의를 깼다고 주장하며 조공을 거부할 것이 틀림없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빈 항아리와도 같은 중도만을 얻게 되는 것이다. 칭기스칸은 중도를 함락시킴으로써 조공이 들어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몽골군 병사들까지도 잃게 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었다. 더욱이 원군을 보내지 않으면 야율 형제와 성말명한뿐만 아니라 야율 유가도 군대를 이끌고 칭기스칸에게 반항하게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나에게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게. 무슨 일에 있어서나 민첩하게 대처했던 칭기스칸은 보기 드물게 결단을 뒤로 미루고는 초다의 전령에게 잠시 머물면서 결과를 기다리라고 말했다. 며칠 후 칭기스칸은 신하들과 거란인을 군용으로 불러서 결론부터 먼저 말했다. 반란군에게 원군을 보내기로 했다. 고맙습니다. 야율 아해가 감사의 뜻으로 큰 절을 올렸다. 칭기스칸은 다시 말했다. 선봉대는 성말명한이 인솔한다. 야율 아해와 야율 독하는 중군을 맡으라. 우리 몽골군은 후군 부대가 되어 살지우드 시족의 사무카 바투르가 지휘하도록 한다. 그 같은 결정은 칭기스칸이 손수 출전하여 금나라의 내분에 군사적인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었다. 하지만 순수한 몽골인의 피를 이어받은 살지우드 시족의 사무카 바투르를 출전시켜 자기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조치한 것이었다. 때문에 징기스칸은 일부러 시족의 이름을 거명한 것이었다. 중도의 수비군을 토벌하기 위한 준비는 즉시 갖춰졌다. 성말명한의 부대를 선봉대로 하여 출전한 원군은 얼마 후 초조해하면서 기다리고 있던 거란인 반란군과 합류했다. 급히 열린 회의석상에서 초다가 말했다. 우리는 금나라군과의 직접적인 전투는 피하며 성 안으로 들어가려는 상인들을 내쫓는 일에 주력하고 있었습니다. 식량이 고갈되게 되면 병사들의 사기도 당연히 떨어지게 되니까요. 잘하셨소. 앞으로 보다 철저한 식량 공급 차단 작전으로 나갑시다. 그 작전이 어떻소? 성말명한이 야율 형제에게 동의를 구하자 그들은 두말 없이 찬성하며 대답했다. 중도의 생명선은 바로 식량이요. 그 생명선을 끊는 것은 싸우지 않고 금나라군을 항복시키는 것과 같소. 도유수인 원한복궁은 병사들을 성 밖으로 내보내고 싶어도 전번보다 훨씬 많이 늘어난 대군을 보고는 결단을 내리지 못하며 걱정했다. 적은 이 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거란인 우리 군대의 병법에도 정통한 그놈들과 싸우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마련진충이나 추로고기도 전투 의욕이 왕성한 장수들이었지만 한 발이라도 성 밖으로 나가면 병사들을 잃을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함부로 병사들을 움직이지 못했다. 그 무렵 대군을 이끌고 요소로 향한 무아리는 야율 유가와 만나고 있었다. 칭기스칸은 성곽도시에서 사는 것을 싫어하시니 우리들이 중도에 거란인 왕국을 세워야겠소. 야율 유가가 두 주먹을 불끈 쥐면서 의욕적으로 말하자 무아리는 머리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렇게 되면 칭기스칸도 기뻐하실 겁니다. 그날부터 야율 유가의 부대와 합세한 무아리의 부대는 요서 방면에서 금나라군과 싸우면서 동쪽과 남쪽의 성곽도시들을 차례대로 점령해 나갔다. 그리고 변경에 있는 선종에게 중도가 또다시 몽골군과 거란인 반란군에게 포위되었다는 소식이 연이어서 전해졌다. 그대로 두면 아들들의 생명이 위험하다. 선종은 그제서야 황태자를 걱정하는 마음이 생겨 어떻게 해서든지 활로를 열어 변경으로 오게 하라면서 사자를 보냈다. 하지만 사자는 중도에 들어서기도 전에 반란군의 병사에게 붙잡히는 몸이 되었다. 그런데 선종이 황태자에게 보내는 편지를 읽어본 야율야해는 즉시 사자를 풀어주고는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했다. 뿐만 아니라 황태자가 변경으로 도망치는 것도 못 본 척했다. 그가 사자에게 요구한 조건은 단 하나뿐이었다. 황태자는 대낮에 말을 타고 성에서 나갈 것. 그것에는 물론 야율아해의 계산이 숨겨져 있었다. 밝은 대낮에 몇 명의 중도 병사들을 거느리고 떠나가는 황태자의 모습을 본 중도 사람들은 망연자실했다. 도성에서는 커다란 소동이 일어났다. 이제 이 도읍의 주인은 없어졌다. 우리들은 결국 황제에게 버림받은 것이다. 황태자가 없어졌으니 언젠가 식량이 공급될 것이라는 희망도 없어졌다. 황태자 한 사람을 붙잡아 놓는 것보다
백성들 사이에서 커다란 혼란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것이 바로 야율 아해가 노린 것이었다. 더 이상 도성에 머물러야 할 의미를 상실한 백성들은 입은 옷 외에는 아무것도 갖지 않고 다른 도시로 도망쳤다. 남게 된 것은 의지할 데가 없는 백성과 성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장병이나 관리들 뿐이었다. 변경에 도착한 황태자에게 적이 감행한 작전은 식량 공급 차단이라고 들은 선종은 원수 우감군인 원한영석과 영수 자도감 오고경수 두 장군들을 원군으로 보내고 어사 중승인 이영에게 대군을 주어 대명부로부터 중도로 식량을 운반하도록 했다. 어느덧 가을이 끝나고 눈이 쏟아지는 겨울이 되어 있었다. 식량이 떨어진 중도의 백성들은 쥐를 잡아먹었다. 그것도 잠시뿐 굶어 죽은 사람의 고기를 뜯어먹는 지옥 같은 나날들이 계속되고 있었다. 반란군이 포위를 풀 기미를 조금도 보이지 않자 금나라군의 병사들 중에는 투항하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성 안의 식량도 역시 하루가 다르게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완한영석과 오고경수는 중도 가까이까지 오기는 했으나 엄청난 대군이 두성을 포위하고 있는 것을 보자 더 이상 접근하기를 꺼리며 진군을 멈추고 있었다. 이영은 1,500대 이상의 마차에 식량을 싣고 중도로 향하기는 했지만 적의 포위망을 뚫고 중도에 식량을 전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의 중압감을 느껴 출발했을 때부터 항상 술에 취해 있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정찰병의 보고를 통해 금나라군의 수송부대가 접근해 오는 것을 알게 된 사무카 바투르는 즉시 병사들을 이끌고 야습을 감행했다. 양식 수레를 호위하던 부대는 순식간에 괴멸되었으며 술에 취해 있는 이영은 맨 먼저 목이 달아났다. 그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완한영석과 오고경수는 이제 적과 싸워봤자 승산이 없다고 생각하여 병력을 철수시켰다. 그들도 결국 우유부단한 선종은 가망이 없는 인간이라고 결단을 내린 것이었다. 언젠가는 식량이 도착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완한복흥은 수송부대가 눈앞에서 전멸당하는 것을 보자 완전히 희망을 잃고 있었다. 성 안의 식량은 이미 바닥이 나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여느 때처럼 충실하게 직무에 열중하는 인물이 있었다. 좌우사원 외랑이라는 하급 문관인 야율 초제라는 청년이었다. 나이가 25살인 그는 장종 황제 때 중국의 고등문관 시험인 과거에서 장원으로 급제한 수재였다. 일찍부터 선종을 믿기 시작했으며 유교와 불교에 두루 정통했다. 뿐만 아니라 역학과 의술, 점성술, 지리에도 조예가 깊은 보기 드문 지식인이었다. 먹을 것이라고는 우물에 물밖에 없는 지경이 되자 완한복궁은 잠시 후 서재에 들어가 황제 선종에게 보내는 유서를 쓰더니 상서 성령인 사한석에게 맡겼다. 그리고는 금나라의 역대 황제들을 모신 영묘에 들어가 조상과 가족에게 이별을 고하는 말을 남기고는 독을 마시고 스스로 죽었다. 완한복궁이 죽었기 때문에 중도를 지키는 책임은 마련 진충에게로 넘어갔다. 쌀도 한 톨 없는데 어떻게 더 이상 지탱한단 말인가. 마련 지충은 결국 병력을 총동원시켜서 포위망을 뚫고 변경으로의 탈출을 감행할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몰리고 말았다. 성안의 궁전에는 위소왕 때부터 후궁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마련 진충이 변경으로 떠난다는 말을 듣자 모두들 목소리를 합쳐 사정했다. 제발 우리도 데려가 주세요. 좋습니다. 마련 진충은 선선히 승낙했다. 하지만 허겁지겁 출발 준비를 하는 후궁들을 보고 있는 동안에 그의 생각은 바뀌어지고 말았다. 여자들은 탈출하는 데 있어서 걸리적거리는 존재이기 때문이었다. 우리 부대가 먼저 나가서 돌파구를 마련할 테니 마련 진충은 그럴듯한 구실을 후궁들에게 던지고는 부하들과 함께 성 밖으로 뛰어나갔다. 그의 부대를 본 반란군이 일제히 공격을 개시했다. 하지만 말에 채찍질을 하면서 맹렬하게 돌진하는 마련지충의 부대는 사력을 다해 포위망을 돌파했으며 순식간에 남쪽 먼 곳으로 사라졌다.
마련 진충의 부대는 놓쳤지만 반란군은 활짝 열린 풍의문을 통해 성 안으로 진입할 수 있었다. 성말명하는 입성하기 전에 전군에게 명령했다. 성 안에는 많은 금나라군의 병사들이 남아있을 것이다. 굶주림으로 인해 시달리고 있는 그들을 거칠게 다루지 마라. 친절하게 대해주어 우리들 편으로 만들도록 하라. 때문에 거란인 반란군의 입성은 매우 조용하게 이루어졌다. 마련지충은 부하들과 함께 무사히 변경에 이를 수 있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중도와 후궁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 추궁에 이은 죽음이었다. 징기스칸은 여름의 더위를 피하기 위해 와 있었던 환주에서 사무카 바투르와 거란인들이 중도를 함락시켰다는 보고를 들었다. 시키겐 쿠두쿠가 징기스칸의 명에 의해 중도에 가서 전리품의 내용을 조사하고 돌아온 날 야율 아해가 신장이 2m 가까이 되는 젊은이를 데리고 군용으로 찾아왔다. 견뎌내기 힘든 배고픔 속에서도 묵묵히 직무를 계속하고 있었던 유능한 인재를 소개하겠습니다. 좌우사원 외랑이라는 하급 문관에 불과합니다만 우리에게 유용한 큰 제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야율 아해가 그를 소개하자 징기스칸이 물었다. 이름이 뭔가? 야율 초제라고 합니다. 요나라 왕족의 피를 이어받았다고. 그렇습니다. 그대의 조상인 요나라 왕가와 금나라 왕가는 대대에 걸친 원수였다. 몽골군이 금나라를 평정했으니 내가 그대의 원수를 갚아준 셈이 된다. 그대는 나에게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맞는 말씀입니다만 눈에서 지적인 빛을 발하는 야율 초제는 긴 수염이 있는 얼굴로 칭기스칸을 똑바로 보면서 말했다. 저의 조상은 중조부대에서부터 금나라의 조정을 섬겨왔습니다. 따라서 금나라의 조정은 저에게 있어서 군주입니다. 그러니 어찌 원수를 갚아주어서 고맙다고 징기스칸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자기 앞에서 감히 군신의 의에 대해서 의연하게 말하는 야율 초제를 보면서 징기스칸은 단번에 매혹되었으며 그를 중신으로 삼아 곁에 두기로 했다. 몽골군이 석박한 사안석이 변경으로 찾아가 원한복궁의 자살과 중도가 함락된 것에 대해서 보고하자 선종은 징기스칸에게 다시 항복하기로 했다. 황태자 탱게리는 선종의 명에 따라 중신들 100명을 이끌고 징기스칸의 군영으로 갔다. 징기스칸은 선종이 황태자를 인질로 내놓으면서 다시 광화를 청했고 곡물도 어김없이 바치겠다고 맹세했기 때문에 금나라에서 완전히 철수하여 본토로 돌아가기로 했다. 따라서 징기스칸의 금나라 원정은 일단 막을 내리게 되었는데 예기치 않았던 새로운 먹구름이 끼어들고 있었다. 36. 코라즘 원정. 칭기스칸이 원정을 끝내고 돌아온 다음 해 코라즘 왕국의 무역 상인들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이 몽골 제국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들은 알라우딘 무하마드가 보낸 많은 선물을 칭기스칸에게 전하며 코라즘과 몽골 제국이 교역할 수 있게 되기를 청했다. 하지만 그들이 방문한 진짜 목적은 동방의 강국이 된 몽골 제국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칭기스칸은 뒤늦게 알게 되었다. 칭기스칸은 그 같은 내용에 상관없이 다음해 가을 무하마드가 보낸 선물에 대한 답례로 동방의 진귀한 보물들을 보내기로 했다. 아울러 황제의 대리인이 사절단의 수석 책임자로 핫산을 임명했다. 그런데 코라즘과의 국경도시인 오토랄에서 사절단 모두가 스파이로 몰려 살해당하는 놀라운 사건이 발생했다. 그 같은 참사는 선물을 가로채려는 오토랄 시의 지사 이날치크의 욕심 때문에 일어났는데 간신히 빠져나온 핫산의 아들 알리의 입을 통해서 그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칭기스칸은 불같이 노하며 내뱉었다. 이놈들, 핫산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코라즘 왕국을 치겠다. 칭기스칸은 즉시 쿠릴타이를 소집했으며 코라즘을 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그날 밤 칭기스칸과 함께 침실에서 술을 마시던 쿨란이 불쑥 말했다. 오늘 당신이 내린 결정을 다시 한번 고쳐서 생각할 수 없나요?
쿠릴타이에서의 결정은 번복할 수 없는 것임을 당신도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칭기스칸이 굳어진 목소리로 대꾸하자 쿨라는 잠시 뭔가 생각하는 표정을 짓고 있다가 다시 말했다. 당신은 어느덧 57세가 되었으며 코라즘의 병력은 40만이나 된다고 들었습니다. 당신이 부상을 당해 돌아가시기라도 한다면 떼지어 다니는 참새와도 같은 몽골의 백성들은 누가 지켜줍니까? 칭기스칸, 코라즘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했을 경우 우리 백성이 어떤 운명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냉정히 생각해 주세요. 칭기스칸은 그 같은 말을 듣자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감동을 받았다. 쿨란, 그대는 나의 형제나 아들들, 무알이나 보고루츠도 해주지 않았던 말을 감히 해주었구나. 오랜 세월에 걸쳐 싸움에만 몰두하다 보니 내 뒤를 이을 후계자를 결정하는 일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았다. 나에게도 언젠가 죽음이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었다. 다음 날 칭기스칸은 다시 쿠릴타이를 소집하고는 말했다. 코라즘으로 원정하기 전에 나의 후계자를 정하고자 한다. 이어서 칭기스칸은 장남인 주치에게 시선을 보내면서 물었다. 너의 의견을 먼저 듣고 싶다. 그러자 주치가 입을 열기도 전에 차남인 차가타이가 말했다. 그의 의견을 제일 먼저 들으시려는 것은 그를 후계자로 삼으려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까? 칭기스칸은 그의 발언이 풍기는 이상한 냄새를 느끼며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저는 그가 칭기스칸의 후계자가 되는 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의 뜻은 뭐지? 주치는 단번에 얼굴이 붉어지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차가타이의 멱살을 잡았다. 그러자 칭기스칸이 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주치는 장남이다. 장남을 모욕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그는 메르키트의 피를 이어받은 자라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몽골의 많은 백성들도 알고 있는 사실이어서 숨길 수도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칭기스칸은 후계자 문제가 거론되면 그 같은 사태가 발생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냉정한 태도로 대처했다. 칭기스칸의 후계자로는 오고타이를 추천하고자 합니다. 오고타이라면 성격도 좋아서 몽골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치를 메르키트의 자식이라고 생각하며 진정한 형으로 대하지 않았던 차가타이는 오고타이와는 사이가 좋았다. 싸움터에 나가서도 둘은 서로 힘을 합쳐서 싸우곤 했었다. 엉뚱하게도 자기가 마음속에 담고 있던 생각을 차가타이가 말해주었기 때문에 칭기스칸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하며 셋째 아들에게 물었다. 오고타이, 너의 생각은 어떠냐? 글쎄요. 오고타이는 얼떨떨해하면서 중얼거리더니 진지한 태도로 말했다. 저는 제가 만일 후계자가 된다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것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칭기스칸은 다시 막내 아들에게 말했다. 출루이, 너도 할 말이 있으면 해봐라. 출루이는 지체하지 않으며 대답했다. 저는 아버지가 결정하신 일에 따를 뿐입니다. 몽골 제국의 2대 황제가 된 형이 잊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일깨워 줄 것이고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면 올바른 길로 가도록 진언하겠습니다. 그래. 칭기스칸은 이윽고 커다란 목소리로 선언했다. 오고타이를 나의 후계자로 정한다. 나에게 사고가 생기게 되면 오고타이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도록 하라. 오고타이는 몽골의 백성들을 위해서 몸이 가루가 되도록 일하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칭기스칸은 각지에 주둔하고 있는 몽골군의 장수들에게 전령을 보내 가을이 오기 전에 이르티슈 강가에 집합하라고 명령했다. 잔류부대는 텐게가 맡게 되었으며 칭기스칸의 제2부인인 쿨란이 원정길에 동행하게 되었다. 37. 코라즘의 멸망. 1219년의 늦은 봄, 칭기스칸은 마침내 카라코룸의 직결에 있던 전군을 이끌고 코라즘을 향해 떠났다. 진로를 일단 북서쪽으로 잡아 나이만과 싸웠던 격전지와 오이라트의 땅을 지나 사얀 산맥을 북으로 우회하면서 북서쪽으로 다시 진군했다.
이르티슈 강가에서 말들을 휴식시키면서 작전회의를 거듭하던 징기스칸의 주둔지로 몽골 제국의 지배하에 있는 부족들이 속속 모여 총 병력은 20만 명이 넘을 정도로 늘어났다. 드디어 코라즘 땅에 이르게 되자 징기스칸은 카라코룸에서 데리고 온 코라즘의 상인들 4명으로 하여금 몽골군보다 먼저 오토랄에 들어가 몽골군이 황후 테르겐이 있는 우르겐치와 국왕 무하마드가 있는 수도 사마르칸트를 우선적으로 공격한다는 소문을 퍼뜨려 백성들의 공포심을 유발시키도록 했다. 동시에 장군이나 관리들 중에 투항하려는 자가 있으면 정중히 데리고 오게 했다. 그 작전은 제대로 맞아 떨어졌다. 몽골군의 침공에 대한 공포감은 코라즘의 모든 곳에 널리 퍼졌고 국경도시 오토랄에 있던 페르시아와 아라비아 상인들은 앞을 다투며 국외로 탈출했다. 그런 와중에 황후 테르켄이 군대를 보내 국왕 무하마드를 제거하려고 한다는 근거가 제법 있는 소문까지 나돌게 되었다. 그것은 물론 몽골군에게 투항해온 바들 우딘이라는 관리를 이용해 징기스칸이 시도한 계책의 결과였는데 당사자인 국왕 무하마드의 머릿속에 생겨난 혼란은 극에 달했다. 어머니가 아들인 나를 죽이려고 한다니. 이미 몽골군이 사마르칸트로 쳐들어온다는 보고를 듣고 있던 무하마드는 커다란 공포감으로 인해 의지할 곳이 없어지게 되었다. 그는 결국 점성학자를 찾아가게 되었다. 자기의 머리 위에서 행운의 별이 빛나고 있다는 말을 듣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점성학자의 점괘는 그를 실망시켰다. 별이 떠 있는 위치가 나쁩니다. 몽골군과의 싸움은 별의 위치가 바뀌어진 뒤에 하시지요. 따라서 무하마드는 사마르칸트에서 탈출하여 점성학자가 말하는 좋은 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몽골군은 그즈음 시르강 전방 50km가 되는 곳에서 행군을 중지하고 있었다. 징기스칸은 작전회의를 진행하면서 말했다. 전군을 4개의 군단으로 나누어 움직이겠다. 제1군은 차카타이와 오고타이가 지휘하여 오토라를 공격하라. 제2군은 주치가 이끌며 북서쪽에 있는 잔드를 공격하라. 제3군은 알라쿠와 수케트, 토카이와 함께 지휘하여 바나카토를 공격하라. 나는 출르이와 함께 중군을 이끌고 사마라칸트를 함락시킨 뒤에 부하라를 공격하겠다. 잔드는 시르강 하류에 위치한 도시이고 바나카토는 앙그렐 강과 시르강이 합류하는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강가의 도시였다. 무하마드는 이날치크를 오토랄시의 총사령관으로 임명해 놓고 있었다. 이날치크는 국경도시인 오토랄이 함락당하면 몽골군이 단숨에 국내로 밀어닥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부하 장병들에게 되풀이해서 명령해 놓고 있었다. 몽골군은 야전에 강하다. 어떤 경우에도 적의 유도에 말려들어 성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차가타이와 오고타이가 지휘하는 몽골군은 오토랄 성을 여러 겹으로 포위한 뒤에 공격을 가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하지만 오토랄 수비대의 저항이 만만치 않아 치열한 전투가 무려 5개월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하지만 싸움의 결말은 뒤늦게 갑자기 매듭지어지고 말았다. 화살도 투석할 돌도 모두 떨어진 수비대가 이날치크의 명령을 무시하여 성문을 열고 뛰어나가 백병전을 감행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몽골군이 기다리고 있던 절호의 기회였다. 야전에 강한 몽골군은 싸우기 시작한 지 단 하루 만에 오토랄의 수비대를 전멸시켰다. 성 안으로 들이닥친 몽골군의 병사들은 애첩들과 함께 지붕을 타고 도망치는 이날치크를 생포했으며 이날치크는 즉시 사마르칸트 교회에 주둔하고 있던 징기스칸에게 압송되었다. 징기스칸 앞에 서게 된 이날치크는 대단 사관인 시키겐 쿠두쿠에 의해 오토랄 사건의 책임을 추궁당하는 재판을 받은 뒤에 곧바로 사형이 확정되었다. 시키겐 쿠두쿠는 더없이 준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몽골의 친선 사절단 일행을 모두 죽인 자는 당연히 극형에 처해져야 한다. 이날치크는 결국 눈과 귀에 녹여서 뜨거워진 은이 부어져서 죽었다.
그 같은 처형 방법을 생각해낸 것은 바로 시키겐 쿠두크였다. 살해당한 하산과 사절단의 복수를 끝낸 칭기스칸은 드디어 수도인 사마르칸트를 공격할 준비를 했다. 그러자 국왕 무하마드는 몇 명의 측근과 호위병들만 데리고 슬그머니 사마르칸트에서 탈출하여 남쪽에 있는 도시 후사나로 도망쳤다. 주치가 이끄는 제2군은 그 즈음 시그낙과 잔드를 공격하고 있었으며 제3군은 바나카토를 함락시킨 뒤에 호젠트를 공격하고 있었는데 호젠트의 수비대장은 코라즘에서 최고의 명장이라는 티무르 말리크였다. 그는 몽골군 따위에게 당할 수는 없다 라면서 시르강의 중지도에 있는 견고한 성에서 몽골군에 항전했다. 하지만 제3군을 이끄는 알라쿠는 호젠트의 주민들로 하여금 돌을 나르게 하여 강을 매립시켰다. 강이 점차적으로 매립되어 가자 티무르 말리크는 결국 보유하고 있던 70여 척의 작은 배에 병사들을 태우고는 한밤중에 탈출했다. 그때까지 사마르칸트와 부하라 사이에 있는 모든 도시들을 함락시킨 중군은 이어서 부하라를 포위하고 있었다. 칭기스칸은 원래 사마르칸트를 먼저 공격하려고 했었지만 사마르칸트는 삼중 성벽으로 방어되고 있어서 함락되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판단했다. 때문에 똑같은 삼중 성벽이 둘러져 있지만 안쪽 성벽이 낡아 부서진 부분이 많은 부하라를 먼저 공격하기로 했다. 부하라의 수비 병력은 2만여 명, 칭기스칸이 이끄는 중군은 그보다 두세 배 많은 7만여 명이었다. 몽골군이 며칠 동안 계속해서 강도 높은 공격을 가하자 더 이상 싸워봤자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수비대의 일부가 동쪽 성문을 열고 나와 도망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은 추격해온 몽골군에 의해 아무강가에서 전멸당했다. 몽골군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성문을 열어준 것은 아름다운 도시 부하라가 방아와 사륙의 거리가 되는 것을 두려워한 그곳의 주민들이었다. 내성에는 코라즘의 병사들이 약간 남아 있었는데 몽골군은 그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두 죽였다. 백마를 타고 입성한 칭기스칸은 대모스크 옆에 자리 잡고 있는 첨탑 콜리안의 탑을 보자 눈을 크게 뜨면서 출루이에게 말했다. 저 탑은 파괴하지 말아라. 그 외에는 너의 마음대로 해도 좋다. 예.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콜리안의 탑은 칭기스칸의 명령 덕분에 파괴되지 않았으며 후세까지 그대로 남아있게 되었다. 출루이는 주민들을 모두 교외로 내쫓고 나서 병사들로 하여금 시내의 집들을 뒤져서 얻은 재물들을 한 곳에 모으게 했다. 시내의 재물들을 모으는 작업은 20여일이나 걸리며 철저하게 계속되었는데 출루이는 그 같은 작업이 끝나자 불을 질러 도시를 태워버렸다. 칭기스칸은 부하라의 주민들 중에서 공예가와 무기기술자, 금은세공사 등을 모아 장수들에게 나눠주었으며 몸이 건강한 남자들은 노예로 삼아 사마르칸트까지 끌고 가기로 했다. 칭기스칸의 중군은 제라브샨 강을 향해 진군하는 도중에 차카타이와 오고타이가 이끄는 제2군과 합류했다. 그들은 이윽고 사마르칸트에 육박했는데 그곳의 수비병력은 5만여 명이었으며 총사령관은 황후 테르켄의 동생인 토카이 칸이었다.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 사마르칸트에는 성문들이 북쪽과 남쪽에 각각 하나, 서쪽에는 2개가 있었다. 사마르칸트를 포위한 몽골군은 금나라를 공격했을 때와 같은 전술을 사용했다. 칭기스칸은 제베와 스베테이로 하여금 이틀 동안 성을 공격하게 하다가 사흘째 되는 날 전군을 후퇴시켰다. 그러자 막루에서 내려다보고 있던 토가이 칸이 소리쳤다. 몽골군이 후퇴한다. 추격하라. 서쪽에 있는 2개의 문이 열리면서 쏟아져 나온 사마르칸트의 군대 1만 명 정도가 추격해오기 시작하자 몽골군은 제라브샨 강과 반대쪽이 되는 남쪽의 초원으로 후퇴해 갔다. 사마르칸트군이 해일이 밀려오는 것처럼 돌진하여 초원의 한복판에 이르렀을 때 그들의 뒤쪽에서 갑자기 커다란 함성 소리가 들려왔다. 이런 함정이었구나.
사마르칸투군의 위와 좌우에서 새로운 기마 군단이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들의 추격을 받으며 도망치던 부대도 방향을 바꾸어 돌아서면서 돌진해왔다. 몽골군은 10만이나 되는 병력으로 1만의 사마르칸투군을 공격했기 때문에 싸움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끝났다. 그 소식을 들은 성안의 군사들은 계속해서 싸울 전의를 상실했다. 다음 날 아침 토가이 칸은 결국 징기스칸에게 사자를 보내 화의를 청하게 되었다. 당당하게 입성한 몽골군은 모든 주민을 성 밖으로 몰아낸 뒤에 내성에 남아있던 코라즘군의 병사들을 보이는 대로 잡아 죽였다. 토가이 칸은 그날 저녁에 생포되었으며 징기스칸에게 항복을 청했다. 하지만 징기스칸은 그의 요청을 받아주지 않았다. 항복하려면 좀 더 일찍 했어야 했다. 그대가 항복하는 시기가 늦었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사상자가 생기게 되었다. 토가이 칸은 즉시 처형되었다. 사마르칸트는 그림처럼 아름다운 도시였다. 운하가 시내의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며 흐르고 있었고 여기저기에 있는 분수대들은 시원스럽게 물을 뿜어올리고 있었다. 징기스칸은 사마르칸트에서도 공예가와 무기기술자, 금은세공사, 직물공 등을 모았는데 그들의 수는 무려 3만여 명이나 되었다. 사마르칸트까지 함락시킨 징기스칸은 목조가 풍부한 남쪽의 세네프에서 약 2개월 정도 동안 장병들이 쉬도록 했다. 국왕 무하마드는 오직 도주만을 계속하고 있었다. 후사나를 걸쳐 발프로 도망쳤던 무하마드는 다시 서쪽에 있는 도시 니샤부르로 옮겨가 있었다. 무하마드는 그곳에서 3주일 정도 머물렀는데 몽골군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국왕으로서의 직무를 완전히 포기하고 있었다. 매일같이 연회를 열어 춤추는 무희들의 모습을 보면서 술을 마시며 괴로움을 잊고 있었다. 제베는 휴식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징기스칸에게 강하게 청했다. 무하마드를 생포하지 못하면 이 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서쪽을 향해 계속해서 도망치는 그가 국경을 넘게 되면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 돌입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스베테이도 동감의 뜻을 표하면서 말했다. 저와 제베가 두 패로 나누어 무하마드를 추격하겠습니다. 더 이상의 휴식은 원치 않습니다. 원한다면 그렇게 하라. 징기스칸이 허락하자 두 장수는 즉시 추격을 개시했다. 그것을 알게 된 무하마드는 니샤부르를 버리고 더욱 서쪽에 있는 감가니를 거쳐 라이로 도망쳤다. 사마르칸트에서부터 따라온 호위병들의 대부분은 이미 무하마드를 버렸는데 나머지도 그 이상의 수행은 거부하고 있었다. 때문에 무하마드와 동행하는 자들은 몇몇 정도밖에 안 되는 측근들 뿐이었다. 두 패로 나뉘어 추격해왔던 제베와 스베테이의 부대들은 현재의 이란 남부 도시인 라이에서 합류했으며 무하마드가 카주빈에 있는 성에 숨어 있다는 정보를 얻었다. 무하마드는 그곳에서 다시 바그다드로 도망가려고 성에서 몰래 나왔는데 몽골군의 접자에게 들키고 말았다. 무하마드는 크게 당황하면서 진로를 받고 카스피해 부근의 마을에서 배를 타고 아바스쿤 섬으로 도망쳤다. 제베와 스베테이는 척후병의 보고를 통해 그 같은 사실을 알았으나 배를 타는 것을 주저했다. 태어난 뒤로 한 번도 배를 탄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코라즘의 포로들에게 배를 타고 가서 무하마드를 체포해 오라고 명령해야겠다. 제베가 말하자 스베테이가 이 일을 제기했다. 그놈들이 배신하면 무하마드에게 힘을 붙여줄 뿐이다. 아바스쿤 섬은 외딴 섬이며 식량이 부족하다고 들었다. 언젠가는 섬에서 나와 항복할 테니 그때까지 기다리기로 하자. 글쎄, 하지만 그들은 그 문제 때문에 왈가왈부하지 않아도 좋게 되었다. 오랫동안 폐병을 앓고 있던 무하마드가 섬으로 건너간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저 세상으로 갔던 것이다. 제1군단과 2군단이 우르겐치를 함락시킨 것은 1222년 4월이었다. 성 안으로 들어간 몽골군은 남자들은 모두 죽이고 젊은 여자와 장인들의 목숨은 살려주었다. 우르겐치를 함락시킴으로써 몽골군이 공격할 도시는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
코라즘 원정은 드디어 끝난 것이다. 하지만 혈기왕성한 지고리메와 스베테이는 계속해서 북쪽의 땅을 정벌하자고 주장했고 주치도 똑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때문에 징기스칸은 그들이 전쟁을 계속하는 것을 허락하고는 카라코룸으로 귀환하게 되었다. 38. 정복자의 최후. 멀리 떨어져 있는 남부 러시아의 영토에까지 침범한 테베와 스베테이의 군대는 킵차크족과 싸우고 나서 키예프 공국을 공격했다. 그들과의 싸움에서 이긴 몽골군은 더 나아가 볼가 강가까지 전진했으나 바라슈 호반에서 징기스칸과 합류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지키기 위해 전투를 중지하고 귀환길에 올랐다. 1225년 봄 대원정을 끝내고 몽골에 돌아온 징기스칸은 툴 강가의 검은 숲에서 승리를 축하하는 대연회를 베풀었는데 그 자리에서 서화에 대해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발언을 했다. 코라즘과의 전쟁이 그처럼 길게 시간을 끈 것은 서화가 원군을 보내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226년 정월, 징기스칸은 마침내 서화를 공격하기로 결심했다. 서화의 왕은 이현으로 바뀌어져 있었다. 징기스칸은 금나라의 전 국토를 정복했던 것이 아니었다. 때문에 서화를 쳐서 복종케 하여 북쪽과 서쪽에서 다시 금나라를 공격하려는 것이 징기스칸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다. 몽골군은 공성전에 익숙해진 상태여서 서화의 군대를 무찌르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검은 숲에서 출발한 몽골의 대군은 쉽게 국경지대를 넘어섰으며 수도인 중흥부로 서서히 육박했다. 징기스칸은 중흥부가 멀리 보이는 사냥하기 좋은 장소에서 느긋하게 모리 사냥을 즐기면서 좋은 소식을 기다리기로 했다. 몽골군이 중흥부를 완전히 포위한 것은 1227년 정월이었는데 몽골군의 강함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었던 이현은 징기스칸에게 화의를 청하기로 했다. 그날 야생마를 잡으려고 모리 사냥을 하고 있던 징기스칸은 젓갈색의 말을 타고 있었다. 허리를 들어 올려 등자를 밟고 한 손에 말잡이 장대를 든 채 검푸른 색깔의 야생마에 접근하려던 징기스칸은 몸의 균형이 갑자기 깨지는 것을 느끼며 다른 한쪽 손으로 힘주어서 고삐를 당겼다. 그 순간 징기스칸은 세차게 몸부림치는 말에서 떨어지며 땅바닥에 세게 몸을 부딪혔다.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키려는 그의 눈에 하얀 뱀이 말의 뒷다리를 물고 있는 모습이 들어왔다. 말에서 떨어져 빠르게 기어온 하얀 뱀은 이어서 미처 피하지 못한 징기스칸의 발목을 물었다. 큰일 났다. 호위병 두 사람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뱀을 밟아 죽이고는 징기스칸을 급히 군용으로 옮겼다. 1227년 8월 25일 징기스칸은 드디어 저 세상으로 떠났다. 그의 나이는 그때 65세였다. 그의 죽음은 비밀에 붙여졌으며 살아있을 때 남긴 명령에 의해 서하의 왕 이현과 그의 일족, 중흥부의 주민들은 모두 몽골군에 의해 죽음을 당했다. 징기스칸의 유해를 담은 가는 몽골로 운반되었는데 몽골군의 병사들은 그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가는 도중에 만나게 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생명이 있는 것들은 모두 죽였다. 그 같은 행위는 그들로 하여금 징기스칸의 사후 생활을 돕게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 징기스칸의 죽음이 알려진 것은 유해가 케를렌 강의 원류 가까운 곳에 있는 천막궁전에 도착했을 때였다. 유해는 먼저 정비인 부르테의 천막에 놓여졌으며 쿨란, 예수이, 예수겐의 천막으로 옮겨지면서 안치되었다. 징기스칸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모든 종족들과 신하들의 참례가 끝나자 그의 유해는 성스러운 부르칸 산의 한 장소에 매장되었다. 몽골 제국의 각지에서 징기스칸의 죽음을 애도하며 참배하러 오는 자들이 그치지 않았지만 무덤을 지키게 된 우량하이족의 천호장관은 그 누구도 가까이 접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따라서 징기스칸의 무덤의 위치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비밀 속으로 묻혀지고 말았다. 영국의 역사책에는 징기스칸에 대해서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
몽골족은 사막을 휩쓰는 바람도, 산이 막히고 바다가 막힌 어려움도, 무섭게 내리쬐는 태양도 두려워할 줄 모르는 부족이다. 굶주림과 벽에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잘 견뎌내는 민족이기도 하다. 그 중에서 칭기스칸은 역사상 하나의 새로운 힘을 보인 인물이다. 그 힘은 칭기스칸에게서 그의 손자 쿠빌라이에게까지 이어졌다. 칭기스칸 사후 그의 아들 오고타이가 세력을 잡은 몽골의 군대는 1231년에는 압록강을 건너 우리나라를 침략하기에 이르렀다. 고종 18년에 몽골군의 침략을 받은 고려는 의주와 철주를 빼앗겼으나 구주와 자주, 서경 등의 싸움에서는 용감하게 싸워 몽골군의 기세를 꺾어놓기도 했다. 하지만 곳곳에서 벌어진 싸움들은 차츰 고려에게 불리하게 작용되어 고종은 마침내 몽골에게 항복하고 강화를 맺게 되었다. 고려는 그 후에도 6번에 걸쳐 몽골의 침입을 받아 소호를 개성에서 강화로 옮기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로부터 39년 만인 1270년 고려는 다시 서울을 개경으로 옮겼으나 나라는 이미 완전히 몽골 제국의 지배 아래에 들어선 뒤였다. 고려가 감당할 수 없는 몽골의 힘은 부처님의 힘을 빌려 무찌르고자 15년이라는 긴 세월에 걸쳐 8만 대장경을 만든 것만 보아도 뻗어가기만 하던 그 무렵의 몽골 제국의 세력을 짐작할 수 있다. 칭기스칸의 손자인 쿠빌라이는 1279년에 중국의 송나라를 멸망시키고 원나라를 세워 황제가 되었다. 쿠빌라이는 아시아의 넓은 대륙을 거의 다 원나라의 영토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유럽에까지 그의 세력을 뻗쳤다. 대초원을 무대로 하여 뻗기 시작한 몽골의 세력은 약 10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강한 나라로 군림하며 세력을 자랑했던 것이다. 역사상 최대의 제국을 건설한 정복자. 태평양에서 지중해까지 동서 8,000km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했던 칭기스칸의 일생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년에 고려 말 무신 정권의 격동기를 다룬 무인시대를 10회차에 걸쳐 낭독했었는데요. 저는 무척 재미있었습니다. 조선에 비해 고려 역사의 세세한 부분을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기록과 사실, 역사적 상상력을 통해 재구성된 무인시대가 흥미롭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이 무인시대의 마지막은 바로 몽골의 침입입니다. 고려는 항복했지만 최후까지 저항 의지를 놓지 않았던 삼별초의 무인정신이 바로 무인시대에 담겨 있습니다. 연관도서로 함께 청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한이 계속되는 가운데 칭기스칸을 끝까지 청독해 주신 분들이 계시기에 마지막 페이지까지 낭독할 수 있었습니다. 멤버십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회원이 되어 책 들려주는 창가를 응원해 주신다면 제게 더할 나위 없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